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걸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정년 퇴임하신 게 2014년 2월. 네, 맞습니다. 벌써 네. 10년이 되어가죠. 되어가는데요. 네. 정년 퇴임식 때 기억나는 게 선생님 삶의 새내기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 설렌다는 예, 얘기도 그랬습니다. 하셨었는데요. 근황이 어떠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임하고 나서 저는 정말 환희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임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퇴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퇴임을 굉장히 위기로 생각하시고 퇴임을 낯설어 하시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퇴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사실이고 과학적 사실이에요. 몇 년 후에 퇴임한다는 것은. 그래서 퇴임 준비를 한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하는 날을 영어로 정했어요. The Fantastic Day. 그날서부터 나는 환희의 날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텐데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몇 날 되지 않습니다. 누구랑 약속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부탁받은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퇴임한 나서부터 저는 24시간이 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유는 이로 그 해방감, 거기서 느끼는 자유로운 심정, 기쁨, 환희,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 좋아서 그때서부터 삶의 새내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퇴임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충북 옥천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뭐 옮기신 이후의 생활은 뭐 충분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거기는 제가 간 곳은 제 집 하나가 있고 이웃집은 2km 가야 있습니다. 거긴 다른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곳에 삽니다. 좋은 점은 하루 종일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아올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참 좋고 고귀했었습니다. 예. 그런 곳에 사는 게 네. 좋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찾아뵀을 때 보니까 전화도 잘 예. 네, 문자 메시지도 잘 받기가 어려운 일반인들께서는 이해 못 하실 텐데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집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전화가 잘 안 터져요. 특히 여름에는 나뭇잎이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잘 안 터지고 전화 소리가 나면 전화기를 들고 한 200m 나가면 강이 있어요. 강가에 가면 전화가 되고 했었습니다. 요새는 5G를 써서 그런 대로 전화가 잘 됩니다. 네. 선생님 좀 시간을 거슬러서 선생님 태어나실 때부터 이제 대학 생활 때까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949년생이시고요. 대전에서 태어나셔서 대전고 졸업을 하시고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입학하신 게 1968년이시고요. 그때 국사학과를 사실 가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역사가 좋았어요. 국사가 그냥 좋았어요. 이유가 없이. 그래서 국사학과를 가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입학원서를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셨어요. 담임 선생님의 도장이 없이는 대학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처음에는 국사학과 가겠습니다 해서 선생님께서 오케이 가라 써주셨는데 며칠 후에 가니까 너 안 되겠다. 국사학과 가면 떨어지겠다. 우리 고등학교 자체 경쟁만 해도 네 성적 가지고 떨어지겠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중문과는 네 성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세요. 중문과는 서울대에 있는데 그때는 물리과 대학이었어요. 카트라인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거기는 갈 수 있대요. 제 성적 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사회과 선생님께서 성도야 거기 가라.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는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됐죠. 성적이 좀 부족해서 중문과를 갔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예. 말씀이신데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스님 한국사 사료 정리하시고 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좀 싹이 트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네, 됩니다. 그래요. 제가 중문과 다니면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 그때는 제도상으로는 전과가 있었어요. 이과에 다니다가 다른 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제도적으로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국사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러지 말래요. 중문과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한문도 공부하고 그러면 국사학과 나중에 역사학을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 과정을 맞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문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국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문이라는 이 장벽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예. 국학 전산화 관련된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학 생활도 궁금한데요. 그때는 뭐 지금하고는 또 커리큘럼도 많이 달랐고 다르죠. 그때는 나중에 선생님 연구하시게 되는 뭐 중국어 어학 관련된 과목들은 뭐 거의 개설이 안 돼.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대학 1학년 때는 교양과정부라고 해서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이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반을 나눠서. 그런데 어떤 강의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강의는 강의도 안 했어요. 첫 시간 하고 그리고는 강의하는데 선생님이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 강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교양 한문만이 제가 재밌어 했어요. 교양 한문을 강의해 주신 분이 최완식 교수님이신데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의 은사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양 한문 시간에 한문을 강의하시는데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한문에 문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 강의를 듣고 한문에 문법이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이게 1학년 때의 유일한 소득이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생활 회상하시면서 3학년 때였던가요? 한문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겠다고 결심하시고 맹자를 읽기 시작한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1학년 때 겨울방학이 됐어요. 제가 집이 대전이어서 대전에 내려가는데 제 아버님께서 아버님이 존경하시는 충남대학교 철학과에 동양철학을 전공하시는 이종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자제한테 이번 겨울방학 때 논어를 가르친다고 하신다. 그러길래 내 아들도 거기 가서 들으면 안 되느냐라고 상의를 했더니 와서 들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너 그분 댁에 가서 같이 논어 강의를 듣겠느냐 그러세요.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 아들이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입니다. 그래서 그때 논어를 들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에는 가장 좋은 시기였어요. 저는 그때 그분에게서 들은 논어 강의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한문 귀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한 단어 가지고 1시간씩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가 저에게는 개안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문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2학년은 그냥 갔어요. 대학 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3학년이 됐어요. 어떻게든지 한문을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어떤 학원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제 양에 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쭉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번역서 보고 말지요. 제가 겨울방학 때 들었던 그분 같은 설명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강의를 찾다가 유승국 교수라는 성균관대 교수였는데 그분이 종교학과에 강의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유불선 교섭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도교 쪽, 노자 쪽의 한문도 설명하시고 논어맹자의 한문도 설명을 해주신대요.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분 강의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갔어요. 그러다가 3학년 5월에 서당을 가게 됐어요. 제가 5월이면 추웠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할 때는요 5월이 돼도 추워요. 학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시간 강사로 나오신 이한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고려대학교 주문과를 개설하신 교수님이세요.
그때는 시간 강사로 나오셨는데 시간 강사님들은 연구실을 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허구는 요새 뭐하나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한문 공부는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 조금 이따 서당 간다. 같이 갈래?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로 나섰어요. 그 도남동에 있는 동선당 한약방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로 들어가서 그 한의사 선생님을 한테 인사를 시키세요. 그러고 나서 그분 그 서당을 다니게 됐어요. 그 서당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너 뭐하러 왔냐? 그래서 한문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문 공부하려면 맹자 먼저 읽어야 된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아침 7시에 오너라. 그럼 7시 15분까지만 내가 시간이 있다. 그 앞뒤는 다른 선생님들이 오니까 너 그 시간에 오너라. 그래서 그분한테 다니면서 맹자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문 공부의 시작입니다. 대학 졸업하시고 이제 석사과정 진학하시고는 석사 논문을 도연명 사은시고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셨습니다. 도연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전 도연명 전혀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서당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서당 선생님은 한 번 가면 한 줄 내지 반 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서 200번 읽고 와라 하세요. 그럼 다음날 못 가죠. 200번 못 읽었으니까. 그 이제 며칠에 가요. 그럼 꼭 한 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몇 달을 다니니까 500번 읽어라 그러세요. 근데 500번 읽으려니까 다음날 못 가지 않습니까? 또 한 일주일, 2주 지나야 가요. 이래서 제가 3학년 때부터 대학원 때까지 쭉 그 서당을 다녔는데 맹자가 총 7장입니다. 상하 합치면 14장이죠. 근데 14분의 1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맹자 배운다 소리도 못했어요. 창피해가지고. 양희왕상도 다. 양양상도 다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논문을 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도 모르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보면 논문도 그냥 하는 자료 갖다 하는데 저는 그 자신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 제가 아는 게 없는데 범위를 참 줄여서 논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범위가 아주 좁으면 제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지도 교수님 차주환 교수님은 이제 도연명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지금 말은 편하게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릴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도연명 사언시가 있다. 보통 5원시, 7원시 하지 않습니까? 사언시가 있다. 사언시는 전부 9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사언시로 논문 쓸래?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한 7수인가 9수일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얼른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연명 사언시고는 몇 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정한 거예요. 제가 도연명을 좋아한 적도 없고 시를 안 적도 없고 한문도 없는 바탕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정해진 것입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을 우리나라에서 현대 중국어 문법을 개척하신 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이제 주로 한문 고전 쪽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현대 중국어로 연구 방향을 전환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예,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도연명 사언시를 범위가 좁기 때문에 논문을 썼고 대만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원래는 유학 가기 싫었어요. 이제 서당 선생님 조규철 선생님이십니다. 그분 문화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낫지 유학 가서 내가 한문도 모르고 중국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하겠나. 그래서 서당이나 쭉 다니려고 그랬는데 저를 아껴주시는 선생님께서 안 된다. 유학을 가라 하신 거예요. 명령이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대만에 가서도 석사를 도연명했으니까 도연명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1년 반이 지났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에 각 대학에 중문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와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와라. 그러면 그 대학에 가면 맨 먼저 뭐 가르칩니까? 제일 아래 처음 들어간 교수는 초급 중국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대만에 가서도 중국어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제 발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초급 중국어를 가르친 선생님께서 내 발음 좋다고 하셨거든요. 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리고 중국어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초급 중국어를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안 초급 중국어 강의안을 만들어 가자. 가서 강의할 때 쉽게 강의안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기로 한 대학에 초급 중국어 교과서를 갖다가 강의안을 만들려고 딱 보니까 톡 하고 맡겼어요. 어디서 맡겼냐면 我吃了饭了 我吃了饭 이 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설명을 해야겠는데 어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 똑같아요. 나 밥 먹었다. 똑같아요. 중국인들은 이 세 문장이 같을까 다를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중국인 동시들한테 물어봤어요. 세 문장이 같으냐 다르냐 그랬더니 다르대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제가 다닌 저의 동반 동시들이 한 명도 설명을 못했어요.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예, 다시 물어봤어요. 같으냐 다르냐?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설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그때 대만 대학에 미국에서 언어학 박사를 받고 와서 강의하신 분이 계셨어요. 메이광이라는 분인데 그분 강의를 청강을 했어요. 그 전에 참 한 게 있어요. 서점에 가서 얘들이 왜 설명 못하지? 문법적인 내용인데 모르나? 하고 문법서를 찾아봤어요. 쉐성 수주라는 학생 서국이 대만대학 앞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중국어 문법서를 찾았더니 영어로 된 책 한 권이 나와요. 조원님이라는 분이 쓴 만다린 그게 스포큰 차이니스 우리나라에 네. 이 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머 스포큰 차이니스 맞아요. 이거를 조관희 교수님이 최근에 번역을 해내셨어요. 근데 그때는 영어로 된 책만 거기에 있었어요. 대만에도 아직 번역본이 나오기 전. 전이죠. 그래서 우선 그 책을 샀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된 문법서가 없나 하고 봤더니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중국어 문법책이 대만에서 가장 큰 서점에 단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만의 커리큘럼을 조사했어요. 해보니까 초등학교서부터 대만대학 국문과 문학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어법 강의를 하나도 안 들어도 됐어요. 저에겐 참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한국에 가서 어떻게 가르치지? 하다가 나라도 해야겠다. 그래야 가르치지. 어떻게 이걸 적당히 가르친단 말인가? 그래서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한 학기 전부터 어법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의 개척자라는 말은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중국 문법 공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개척까지는 못했습니다. 충남대로 첫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1980년에 충남대 전임 강사로 임명이 되시면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박사 학위는 서울대로 옮기신 85년 이듬해 1986년에 그때 주제가 부정접두 정태동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대만에서도 아직 문법 연구가 충분하게 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시대였는데요. 박사 논문 주제를 정하고 또 자료 조사하고 논문 집필하시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쉽지 듭니다.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냐면 박사의 논문 주제를 정했을 때 저는 어법 쪽에도 조금은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교 생활을 2년을 했었습니다. 대학원 때. 근데 그때 조교들이 모여서 요새 말로 스터디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국문과 조교를 하시던 분이 국문법 전공이셨는데 그분이 촘스키를 전공하셨어요. 촘스키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문법을 공부하기가 왜 어려웠냐면 이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할 길이 없었어요. 충남대학교에서.
왜? 중국인이 표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이 대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음식점을 하는 주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말 됩니까? 된대요. 이 말 됩니까? 된대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제 추정대로 하면 안 돼야 돼요, 말이. 근데 된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전공용어로는 grammaticality, 합법도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판단이에요. 이걸 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런데 서울대로 오고 나니까 중국인들이 서울대 박사과정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자죠. 그러나 저에게는 중국어 선생이었어요.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거를 했고요. 하나는 중국에 보냈어요. 그때 중국은 우리랑 우편물이 정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도쿄에 파견돼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자료를 보내고 야 이러이러하니 100불씩을 제가 넣었어요. 500불에 각 통마다 100불씩을 넣어서 중국에 있는 제가 아는 저명한 학자들한테 보냈습니다. 100불을 드릴 테니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보냈는데 딱 한 권만 왔어요. 나머지 네 권은 회신이 없었습니다. 한 권만 도쿄를 통해서 저에게 왔어요. 그게 이제 박사학위를 쓰는 가장 좋은 근거가 됐죠. 이처럼 힘들었어요. 한국에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그게 가장 힘들었었어요. 선생님, 그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뿌에 대한 네.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신 논문인데요. 그 당시 국내에서 현대중국어 문법으로 박사학위를 쓰신 게 선생님이 처음 아니셨나요? 그냥 처음이라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유고대학의 노동선 교수님께서 네. 가장 먼저 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엔 저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사실 선생님을 현대중국어 문법의 개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개척자는 있는 것 아니고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동안 서울대 또 그 전에 충남대 계시면서도 많은 제자를 길러내셨고요. 아마 박사학위 논문 지도한 제자들만 해도 수십 년, 많아요. 수십 몇 년 명인지 되지 모르겠어요. 않을까, 꽤 많아요. 네, 싶은데요. 지금 그 제자들이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 1997년이었나요? 네. 그 주덕희의 네네네. 어법 강의라는 네. 책을 네. 현대 중국 어법론이라는 네. 제목으로 네. 번역을 하시면서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중국어 문법에 관한 개론서라고 할까요? 뭐 네. 연구서라고 할까요? 이게 처음으로 또 출간이 네.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책 번역 과정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한문이 아니라 중국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어줍지 않은 중국어 실력이지만 번역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해가 없는 번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책 중에 저는 이 문장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문장을 제가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해 드릴게요. 중국어 동사는 그 동작의 목적 달성을 표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국어 동사는 그 동작의 목적 달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보어를 예. 예를 들면 한국어 먹었다 그러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어는 칠라. 그게 먹은 걸 못 표시하지 못한대요. 저는 그때 보라는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번역을 하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보면 틀린 데가 많았는데, 그러나 주덕기 선생님의 그 책은 현대 중국어 문법을 연구하기에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도 그냥 번역을 해내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차 한잔 드시면서 편하게 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관희 교수님, 상명대 조관희 교수님 번역하신 중국어 문법 원제가 이제 그래머 오브 스포큰 차이니스 네. 얘기를 아까 해주셨습니다. 그 책이 1968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걸쳐서 네. 한국어로 번역이 네. 된 셈인데요. 저 역시도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에 관한 기술 문법
구조주의 문법의 양대 산맥으로 네. 조원인의 그래머 오브 스포큰 차이니스 그리고 주덕희 네. 어법 강의 두 권을 손꼽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주덕희 책이 번역이 되고 나서 국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 책을 탐독을 하면서 중국어 문법의 세계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책을 특별히 국내에 소개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이전까지 중국어 문법은 마건충 책이었어요. 예. 마건충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건충이 쓴 중국어 문법은 물론 서양의 언어학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작성된 문법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이었냐면 죄송해요. 한글 문법 처음에 나왔을 때 아시죠? 말본이 나왔죠? 주지영 선생님. 예, 그 시대의 문법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건충 가지고는 현대 이미 중국어의 세계가 변해 있었어요. 마건충 시대와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문법을 현대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뭐냐? 그게 주덕희 선생님의 어법 강의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강의는 강의라는 뜻이 아니라 강의안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강의를 하면서 강의안을 정리했고 그 강의안을 책으로 낸 것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좀 무리해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중국어를 현대 언어학의 입장에서 관찰한 결과를 써놨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주덕희 선생님이 사실 그 경력을 보니까 쿤밍의 서남연합대학의 물리학과로 네. 처음에 놀라웠어요. 진학을 하셨고 나중에 중국어로 전공을 바꾸셨는데 이분이 수학하고 영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영어 능력이 뛰어나서 그 당시에 서양의 문법 책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또 수학적 사고도 가지고 있어서 구조주의적인 중국어 문법 기술을 좀 잘 해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게 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우리 양세구 선생님께서 주덕희 선생님이 물리학을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번역서를 내면서도. 그런데 이김에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문학자들도 수학, 물리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리학, 수학은 결국 뭐냐면 필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 학문의 체제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은요. 동, 서, 고, 금 어떤 사람이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똑같습니다. 영원히 같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수학의 보편성, 진리입니다. 그리고 수는 완전히 체계적입니다. 1에다 하나 더하면 2고 2에다 하나 더하면 3이고 9까지 10까지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이 체제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1다음에는 2고 2다음에는 3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필연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과학이 발전했거든요. 인문학은 이것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인문학도 이러한 보편성, 필연성, 체제성 이거에 중심을 두고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조금 더 보편적인 사실을, 진실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덕희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는 물리학을 했다는, 수학을 했다는 이 바탕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죠. 왜? 어법 체계 속에서 보편성과 체제성과 필연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인문학자들도 앞으로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들, 또 수학의 세계, 수의 세계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번역서 먼저 일단 출간을 하시고 네. 몇 년 뒤에 선생님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저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중국 어법의 이해라는 책을 당시 사람과체였죠. 그 출간을 하셨었는데요. 중국이나 또는 뭐 미국에서 출간된 중국어 문법서들하고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책 쓰고 나서 많은 세월이 갔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봅니다. 전 그 책을 구상하고 낼 때까지 13년이 걸렸어요. 왜? 저도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일하면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면 보호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보호라고 하는 이 체제는 한국어에는 전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결과보호의 세계를 자세히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은 아니까. 우리가 은는 가위를 구분해 쓰잖아요. 나는 간다, 내가 간다를 구분해 쓰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한국인은 다 아니까 처절한 연구가 없어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중국인들은 누구나 결과보호를 쓰기 때문에 결과보호에 대한 치열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결과보호를 이해시킬 수가 없었어요. 결과보호와 정도보호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똑같습니다. 한국어로 똑같이 나와요. 많이 먹었다. 예, 똑같이 나와요. 이 세계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한 13년 했더니 결과보호의 세계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 중국어법이 이해입니까? 네. 이 책은 한국인에게는 중국어를 이해하기에 상당히 좋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되면 다른 학문 분야 비판하는 게 돼서 곤란한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영어를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영어 시간이 제일 많았습니다. 대학에 오면 교양 영어 배워요. 그런데 한국인은 영어 못합니다. 이거 책임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책임 어디에 있어요? 그 6년을 하고도 우리 5천만 영어 못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이 생각했어요. 만일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영어에 쏟아붓듯 시간과 돈,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책임집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러한 노력과 시간과 정열을 썼는데도 결과가 안 좋은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혼자 그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책임이 영어학 전공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영어학 전공자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문법 전공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에 나오는 현재 완료형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저는 대학원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법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영어처럼 니들이 해서는 안 된다. 니들이 중국어 문법을 연구할 때는 중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를 비교적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가야 한다. 우리는 영문법 연구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쪽 연구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이제 비판도 좀 드실 땐 들으셔야죠. 책임질 땐 져야죠. 우리 입장에서 연구한 영문법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어를 쉽게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다고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제 저서는 철저하게 한국인의 입장에서 쓴 중국어 어법서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김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중국 언어학계에 대한 성찰이랄까 할까요? 그 부분을 좀 주제를 옮겨보고 싶습니다. 나 이런 얘기하면 또 남 비판해야 되는데. 선생님 1997년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언어학회 초대 회장을 하시기도 했고요. 또 그 회장고 억지로 한 거예요. 모태가 됐던 그 중국어 연구회였나요? 거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중국어 연구 시작하신 뒤로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이 이제 흘렀고요. 뭐 양쪽으로도 큰 성장을 이뤘는데 우리의 중국어 연구 수준에 대해서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중국 언어 연구인가요? 네.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림동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게 좋다. 정말 열심히 해라. 정말 좋다.
근데 어느 날 학회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저는 반대했어요. 학회 만들지 마라. 그런 거 만들면 회장 뽑아야지, 총무 뽑아야지, 회비 걷어야지. 니들 공부하는 시간을 그런 데 빼앗긴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냥 공부해라. 그럼 된다. 그런데 사랑하는 저희 제자들은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저보고 초대 회장하래요. 이름만 가져가라. 난 학교 활동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학자들도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을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애경사에 가야죠. 집안 제사도 해야죠. 제자들이 술 먹자고 하면 술도 먹어야죠. 리포트 체크해야죠. 자기 연구할 시간은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 학회라는 조직을 만들지 말고 공부만 하자 했는데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다 교수가 됐죠. 그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학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요즘도 가끔 어학에 관한 논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깊고 넓게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잘 발전했구나, 많이 발전했구나, 깊게 발전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아쉬움이나 권고할 사항은 있어요. 뭐냐면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이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젊을 때는 이론 좋아하시죠? 얘기해보세요. 이론 좋아하시죠? 무슨 이론, 무슨 주의,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왜 나오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만 이론과 주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론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이론 공부를 너무 하다 보면 중국어의 현실, 중국어의 진실과 떠날 수도 있어요. 왜? 이론에 갖다 맞추고 싶거든요. 사실은 중국어의 현실에 이론을 맞춰야 돼요. 맞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 중심적 사고를 하면 현실을 이론에 맞추게 돼요. 이런 현상이 나면 진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 중심 공부하는 분들에게 중국어의 진실, 중국어의 현실을 항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주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싫어요. 바꾸지 맙시다. 선생님 2014년에 정년 퇴임하실 무렵에 여러 언론과 인터뷰도 하셨고요. 일반 언론에서는 이제 선생님을 우리나라 국학 전산화의 선구자 뭐 이렇게 또 그 당시 보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의 제2수준 한자를 선생님 주도로 작업을 하셨고요. 또 우리 고전 전산화 입력과 전산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선생님 국학 전산화에 관심을 어떻게 가지셨고 또 국학 전산을 위해서 기부금 모집을 적지 않은 품을 들여가면서 하시고 그 기부금을 바탕으로 국학 전산화를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국학 전산화 시작부터 그 전개 과정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했어요. 그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제가 책을 보고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정열을 거기에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왜 국사학과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학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예를 들면 조선왕조 실록이 있잖아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에서 예를 들면 조선 체육사를 쓰고 싶다. 한국 체육사를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구자가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국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는 실록을 전부 봐야만 공구자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조선왕조 실록이 몇 자냐면 4,700만 자입니다. 4,800만 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1초에 한 자씩 이걸 보는데 얼마 걸리냐? 제 계산으로는 몇 년이 걸려요. 한 번만 보는데도.
그러면 한국 체육사 하나를 쓸 수가 없어요. 실록에 나와 있는 체육 사항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980년에 세계사의 대사건이 났습니다. 그 직전에 미국에서 컴퓨터라는 녀석이 나왔어요. 그때 컴퓨터는요, 방 하나를 꽉 채울 정도로 컸습니다. 중급 컴퓨터가 그래요. 근데 컴퓨터라는 게 나왔다라고 신문에 나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충남대학교에 있을 때 미국에서 컴퓨터를 제법 접한 분이 교수로 왔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이제 고등학교 후배가 돼서 어느 날 초대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컴퓨터라는 놈이 뭐냐? 뭘 하는 놈이냐? 그랬더니 이런 놈이래요. 서로 놈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일거에 해결해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의 정의였어요. 사람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일거에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컴퓨터에 한자를 집어넣으면 한자를 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때 한 글자도 안 들어갔을 때예요, 컴퓨터에.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자로 된 자료를 집어넣으면 필요한 자료를 일거에 뽑아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료,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를 컴퓨터에 넣자. 그리고 공구자가 들어간 걸 몽땅 찾아내면 한국체육사, 국기에 관한 한국체육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이와 같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게 없으니까 실록 한 번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국학자들이. 고려사 한 번도 다 보기 어려워요. 삼국사기도 한 번 다 보기 어려워요. 이건 뭐 분량이 안 되니까 보려면 보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아우르는 국학 연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전산화시키면 필요한 자료를 일거에 뽑아보니까 우리 한국사를, 국학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자료를 전산하기 위한 최초의 생각이었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한자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까지. 당시 4,400자 정도. 4,888자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888자를 컴퓨터에서 이제 이해하도록 넣었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4,888자 가지고는 실제는 4,500자밖에 안 돼요. 왜? 음악할 때 악자, 즐거울 낙자를 각각 다른 코드로 넣었어요. 이걸 또. 실제는 4,50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조선왕조실록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입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료를 입력할 수 있는 한자 체계를 다시 만들자. 그래서 보니까 대략 15,000자가 넘어야 우리 사료들의 어떤 책이든 99.99%를 입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산화에 필요한 한자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다행히 저를 도와준 분이 계셔서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서 모아놓은 한자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일본 자료와 대만 자료는 제가 모았어요. 그걸 전부 총합을 해서 한번 우리 실록 1, 2대 왕조를 비교를 넣어봤어요. 그래도 다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버릴 건 버리고 넣을 건 넣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자가 있어요. 그거 모으고 그 다음에 일본에만 있는 한자가 있어요. 그거 모으고 그렇게 해서 자료들 전부 모아서 15,500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에 넣어야 이제 국학자들 마음대로 이어가지고 입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비극적인 일이 났죠. 지금 없어졌으니까 얘기할게요. 보석글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회장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 내 기술자 보낼 테니까 얘기해봐라. 하고 기술자분들이 오셨는데 기술자분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영업사원들이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15,500자를 보석글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넣으면 몇 개가 팔리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몇 개가 팔리겠느냐. 그 영업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신 게 맞죠? 근데 저에게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몇 개 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석글은 안 되겠구나. 포기했어요. 이걸 장사로 봐서는 안 된다. 이익이 하나도 없어도 넣어줄 곳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4학년생의 이찬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유명한 아래 한글을 분이시죠? 만들었죠. 네. 예, 아래 한글을 만들어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어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찬진을 만나야겠다 했어요. 어디냐 하고 보니까 방위에 가 있어요. 그때 방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부천인가 소산가 거기서 부천일 거예요. 방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난 서울대학교에서 허송도란 사람이다. 난 자네가 보고 싶어서 왔다. 이게 무슨 일이세요? 이러이러한데 15,500자를 정리를 하면 아래 한글에 넣어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수고 그때 이찬진 씨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는 우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정리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15,500자를 선정했는데 선정 과정이 제일 복잡했어요. 어느 자를 넣고 어느 자를 빼야 할지. 그래서 이걸 만들고 아래 한글에 이찬진 씨가 이제 그분은 이찬진 사장이 됐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죠. 예, 그분이 거기에 다 넣어줘서 아래 한글 2.0서부터는 이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많은 자료들이 전산화됐죠. 선생님 당시 그 방한지라고 하나요? 그 네. 원고지 같은 네모꼴에 한자 일일이 다 그리시면서 작업을 하시고 뭐 관악산이 관악산 전체가 방한지처럼 보였다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 한자를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24칸에 그 방한지에다가 한자를 그려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래 한글을 만나기 전입니다. 다른 회사를 만날 때인데 이거를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한자당 얼마씩. 그러니 15,500자면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요. 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냐 내가 그리자 하고 제가 그렸어요. 방한지에 칸을 넣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미술부에 썼습니다. 괜찮았어요. 글자에 대한 감각이 괜찮았어요. 그려서 한자 그렸는데 처음에는 하루 10자 그렸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88자까지 그렸어요. 그리면서 방한지에 점선을 넣어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 출근하다 깜짝 놀랐어요. 산을 이렇게 보니까 산이 방한지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난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겠구나.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그려서 최초의 폰트를 만들었죠. 그것이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그 폰트는 제가 그린 폰트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 폰트로 썼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OCR의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아서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시절과 비교하면 참 이해하기 그렇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시절의 말씀이신데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 모은 얘기, 회원 1인당 10,000원씩 기부금 모은 얘기 또 선생님 해주신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기차 타고 가면서 기차 옆에 앉은 분한테도 기부금 요청하셨던 얘기도 좀 그때 정말 놀랍게 들었었는데요. 그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죠. 양세혁 교수가 물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에요. 이유는 학자는 공부해야 돼요. 근데 돈을 모으고 다녔어요. 왜 돈을 모았느냐? 이 한자를 모으고 컴퓨터에 넣고 전산화도 이제 제가 나중에 직접 해야 됐으니까 왜 정부에서 안 해줍니다. 어떤 기관서도 안 해줬어요. 그럼 직접 넣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컴퓨터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모으자 이렇게 됐어요. 왜?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봤더니 우리나라 정부기관 어디를 갔어요. 꽤 실력자 있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호 교수 해줄게. 둘째 말이 뭐였냐면 돈 대주면 내년에 뭐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전산화 시키고 자료를 집어넣으면 10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랬어요. 연구업적은 10년 후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재벌 회장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대줄게 내년에 뭐 나와 그래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자료가 전산화되면 그걸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연구 결과는 10년 후에 나옵니다. 10년 후를 바라보고 자금을 대주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엉뚱한 꿈을 꿨죠. 민초가 가장 강하다. 민초가.
우리 백성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찾아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랑 만났던 또 군대 동기, 기숙사의 동기,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제가 말을 하면 제 진실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술집 가보세요. 술집 술 한잔 들어가고 나면 다 애국자죠. 다 애국자예요. 그래서 제 친구를 만나서 야, 술 먹으면 다 애국자 된다. 그런데 술 먹고 애국하지 말고 한 달에 나한테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너는 돈 많으니까 10,000원, 매달 10,000원씩 좀 보내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말로만 애국은 소용없다. 그 애국을 돈으로 보내다고, 10,000원 보내다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우리 역사 이런 거 모르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이랬어요. 야, 너 내가 한 달에 한번 찾아오면 저녁 살래 안 살래? 그랬더니 허 교수 가면 저녁 사지, 술도 사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그 돈으로 줘. 한 달에 10,000원씩만 나한테 보내. 그랬어요. 제가 만난 사람 이제 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 기차 옆자리에 앉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83년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충남대 계시던 예, 충남대 있을 때.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는요, 온라인 구조라는 게 없었어요. 돈을 10,000원을 보내면 누가 보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너는 11,000원을 보내. 이 친구한테는 너는 2번 번호를 준다. 12,000원을 보내. 너는 1223원을 보내. 그걸 가지고 누가 보낸 줄을 알았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갖고 저는 매달 누가 얼마 냈다는 통신문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났죠. 군사정권 때 운동권 친구들이 어떻게 열심히 운동할 수 있지 보니까 자금인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품 방지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기부금품 조장법이 아니고 기부금품 방지법이 생겼어요. 기부를 함부로 하면 걸려요. 함부로 기부금 모으면 법에 저촉이 돼요. 어떤 검사님이 제가 여기 돈 좀 내라고 갔더니 이 얘기를 해요. 허 교수, 우리나라엔 기부금품 방지법이라는 게 있다. 이거 잘못하면 법에 걸린다.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시국에. 그래서 2년 중지했습니다. 잘못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다시 돈을 모으고 이걸 한 10여 년 모았어요. 10여 년 모으니까 1억 4천만 원쯤 됐습니다. 내주신 분은 255명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이제 386 컴퓨터를 샀어요. 386 컴퓨터가 그때 80메가바이트를 소화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나오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죠? 컴퓨터 한 대가 80메가바이트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게 꿈이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 국학 자료를 기본적인 걸 전산화할 수 있는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왕조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대학교 제자 여성 2분을 제 연구실에 모시고 386 컴퓨터 3대 사고 한 대는 제가 줬으니까요. 사서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전말이에요. 대답이 됐나요? 지금 다시 들어도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컴퓨터가 발전했고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이런 데 투자도 해주고 하니까 저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가슴 아프고 좀 억울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노력으로 국학 자료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 동의보감 많은 자료들을 입력을 하시고 그걸 1999년 기억이 됩니다. 한국사 사료연구소라는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셔서 그걸 일반 대중에게 로그인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셨었죠. 그때 우리 사료를 다가 아니라 조선왕조 6대 왕조만 넣었어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넣어라. 재벌이 넣든지 너무 방대하니까요. 삼국사기 고려사는 다 넣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한문의 세계를 알으려면 결국 중국의 한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왜? 인용문도 많고요. 인용된 글자 다 어휘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제자집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때까지 대만과 중국에서는 이걸 넣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본도 넣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그 워드 프로세서가 7,700자 정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5,500자니까 일본 워드 프로세서, 대만의 워드 프로세서보다 더 막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줬죠. 저도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걸로 사료를 넣기 시작한 건 동양 3국에서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 집성은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용 가능한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당시 전산화를 해주신 덕분에 그 뒤에 논문 쓸 때도 쉽게 자료들 취합하고 또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 양석 선생도 대학원생으로서 여기 일했었죠. 뭐 넣었죠? 저 논어 때 작업 논어 넣었습니까? 이렇게 우리 대학원에 계신 분들이 제가 돈도 안 주고 그냥 나눠줬어요. 책임지고 넣어오세요. 넣고 이걸 모으고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해준 대학원생 분들에게 지금 제가 제자분들이지만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합니다. 우리 양석 선생님도 그때 작업을 같이 해줬어요. 논어 넣었었어요? 네. 논어 넣어주신 분입니다. 그때는 이게 뭐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도 모르고 사실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돌이켜보면 참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는 생각이 참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학 자료들을 전산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은 한국학 번역원이라 한국학 번역원이죠. 고전 번역원, 고전 번역원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하고 그런 있습니다. 일들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학들이 좀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제를 좀 스님께서 그동안 또 해오신 학문 대중화라고 할까요? 선생님 일반서 대중들에게 익힐 만한 일반서도 몇 권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나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있고요. 도시를 걷는 낙타라는 책도 기억이 나고요. 공자도 모르는 게 있고 장자도 후회할 게 있다. 이런 책도 나중에 생각이라는 책으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꽤 적지 않은 반응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책도 좀 많이 팔리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좀 부끄러운데요.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중국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국학에서는 잡서라는 말이 있어요. 잡서. 경서를 제외하면 다 잡서라고 합니다. 저는 교수하면서는 잡문, 논문과 제 주전공의 전공서와 논문 이외의 것은 잡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생 잡문은 하나도 안 쓰려고 그랬어요. 전공 이외의 책은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려고 그랬는데 독일에서 제가 친구가 하나 아주 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은행에서 매월 내는 잡지 편집을 맡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야 성도야 그 뒷표지에 그저 중국 얘기 하나만 이렇게 좀 써주면 어떠냐 그래요. 저는 아까 잡문을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빼고 실으려면 내가 그럼 써줄게. 그래서 제 이름을 빼고 이걸 써줬어요. 근데 어떤 출판사 직원이 그 글을 우연히 본 거예요. 서울은행이었을 거예요.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 글이 좋으니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난 비전공 서적은 책 안 냅니다.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제 전공이 아니에요. 철학과입니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독일에서는요 출판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기가 돈을 내야 된대요. 박사학위 논문을 책을 내려면. 근데 박사학위 논문이 책으로 안 나오면 또 어디다가 제출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난 돈이 없어서 안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 너 얼마가 있으면 그걸 책으로 내냐? 그랬더니 240만 원이래요. 그런데 아까 출판사 직원이 저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책으로 내면 천주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따져서 얼마를 먼저 준대요. 그게 240만 원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똑같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러길래 그 자리에 전화를 했어요. 출판사 직원한테 240만 내 통장으로 보내시오. 그러면 책 네. 그게 도실권은 낙타예요. 예. 선생님도 대중 강연도 적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지금도 인터넷 돌아다니는 선생님 강의 녹취 파일도 있고요. 선생님 강의 영상들도 적지 네. 않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역사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수많은 또 강연을 예.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을 명강으로 추천하기도 하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그 강연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부끄러워요. 이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강연 다닐 시간이 다 제가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제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이제 강연을 다녔잖아요. 이걸 왜 다녔냐면요. 이게 우리 역사 다시 보기예요. 바로 보기 아니에요. 다시 보기예요. 왜 바로 보기 하면 이전까지는 잘못 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예요. 이걸 왜 다녔냐면요. 아까 한국사 전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벌려 다닌 거예요. 이 강연을 해주고 맨 끝에 이런 걸 하려면 우리 역사가 재밌으십니까? 재밌으시면 우리 역사 더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자리 애국자 되지 마시고 저한테 돈 좀 보내주세요. 혹시 유산을 줄 사람이 줄 자제가 없는 분 손 드세요. 저한테 좀 주세요. 잘 쓰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강연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연 끝은 항상 똑같죠. 나 그래도 괜찮은 학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 양세프 선생님 계속 이런 거 물어가지고 돈 얘기만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려고 강연을 시작했어요. 이걸 호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돈 얘기를 뺐어요. 왜 뺐냐면요. 강연회에서 돈 얘기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이거 아니구나. 그럼 차라리 우리 국학에 관한 자부심을 갖게 해드리고 돈 얘기는 빼자. 돈은 하늘이 결정하시게 하자. 그랬어요. 이 강연은 우리 역사를 새로운 안목에서 볼 수 있느냐 없냐를 시험해 봅시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강연 녹취록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도 정확하진 않아요. 예, 숫자도 잘못 치고 외국인 이름도 잘못 치고 그런 게 지금 마구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수정해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수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의 국력이 좀 갈수록 높아지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깊어지던 시점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을 가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선생님 현대 중국어 문법 연구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어 문법 또 한자 의미론 네. 또 적지 않은 논문 작업 그리고 또 강의를 해 오셨는데요.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께서 제 그 석박사 과정 중에도 맹자 천덕을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예. 정년퇴임 전인지 후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쓰셨던 글에 후회는 없는데 제자들 중에 내 방법을 믿고 따라와준 제자가 없는 게 그때 표현이 기억이 납니다. 내 삶의 가을처럼 소슬하게 소슬한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이렇게 네. 뭐 표현을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님 저도 책임을 참 면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선생님께서 그때 강조하셨던 공부 방법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예, 계십니까? 변함없습니다. 예. 아까 제가 대학 3학년 때 왜 저 서당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신 우인 조규철 선생님은 당대 최대의 한학자셨어요. 본인은 인정 안 하지만 제가 다녔던 서울대 중과 교수님들이 다 그분 대단한 분이시래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가서 맹자를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 줄 가르쳐 주시고 200번 읽어라. 한 줄 가르쳐 주시고 500번 읽어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대학 3학년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바보도요. 100번 읽으면 그 문장 알아요.
사실 좀 똑똑하면 50번만 읽어도 그 문장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을 외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걸 반대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500번 읽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얘기해서 괜찮아요. 제 속에 바보 같은 오기가 발동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 선생님께서는 나 같은 인재를 평생 못 만나셨구나. 예, 저 경상도 영천 분이시거든요. 그 산골짜기에서 바보 같은 사람만 만나고 바보 같은 사람만 만나다가 나 같은 인재를 처음 보셨구나. 500번을 읽어야. 예, 500번 읽어야 된다 하시길래 제가 선생님 외워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 보고 외우라고 했노? 읽으라고 했지? 그대로 말씀드리면 고대 읽으라고 했지? 언제 외우라고 했노? 외우지 마라. 천천히 생각하면서 500번을 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확 맞은 것 같았어요. 또 하나의 일화. 선생님께는 가끔 한문 물으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뭐 한국 경제사 연구하다가 한국 정치사 하다가 뭐 하다가 예, 문장 안 되면 와서 이렇게 선생님께 여쭤봐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단 한 번도 멈칫거리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쭉 해석해 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 선생님께서 멈칫거리시는 거예요. 한참 보시더니 해석이 잘 안 된대. 아, 너 이 글씨 한 틀린 것 같다. 근데 다음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글씨를 잘못 써왔습니다. 저에게는 경이롭게 보이죠. 저는 언제 저런 경지가 정말 꿈같은 경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도달하는가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그때 제가 한 4학년 됐나요? 대학교 4학년 까까머리가 이 고명하신 선생님한테 그런 걸 여쭤본다는 게 얼마나 건방져 보이겠습니까? 저도 그건 알죠. 그런데 여쭤봤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한문을 그렇게 쭉 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맹자만 1000번 읽으면 된대 그러셨어요. 맹자만 1000번 읽으면 된대.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졌어요. 오죽하면 하도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한테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당 선생님이 위대해 보입니까? 서울대 교수님이 위대해 보입니까? 서울대 교수님이 위대해 보이잖아요. 교수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서당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해서요. 또 선생님 자존심 상처드릴까봐. 맹자만 1000번 보면 모든 한문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여러분 이 교수 연구실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많죠? 이거 가르치면서 야 이놈아라고 하셨어요. 야 이놈아, 책이 이렇게 많은데 이놈아 언제 한 권만 1000번을 봐 이놈아.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당 선생님 말씀이 또 의심이 되죠?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만에 갔어요. 대만에 가 유학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맹자의 앞부분을 딱 인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리에 떡 떠올랐어요. 이 말이죠? 딱 그랬더니 다른 제 친구들이 깜짝 놀래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 뜻이잖아. 그런데 무슨 일이 났냐면요. 여러분 왜 옛날에 공부 못한 사람들, 저같이 공부 못한 사람들은 책을 사면 어디만 새카맣니까? 이건 저 송기현 교수가 쓴 책인데요. 책을 사면 앞에만 새카맣잖아요. 앞에만 노상 봐서. 저도 맹자의 앞에 부분만은 7, 800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알죠. 제가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제가 맞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앞에 부분은 지금도 생각이 나고 다 알겠는데 7, 800독 한 부분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분명히 언제 군대 가서 맹자를 띄었습니다. 다 봤어요. 근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아,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책의 표지에다가 일기를 썼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다는 걸 이제 알겠다. 이제 맹자 천독 아니면 다독에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제가 계속 진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퇴임하고서 선생님 말씀을 증명해보자. 맹자 천독에 도전해보자는데 말씀 잘못 드렸어요. 천독을 할 시간은 이미 안 됐어요.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천독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제가 제 생애에 천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수히 읽어보자. 이 문장을 다 할 때까지 한자 한자를 문법적으로 가능하면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한자 한자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보자. 그 생각으로 퇴임 이후 지금까지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면요. 또 진도를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알면 또 진도를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알고도 그걸 더 읽었어야 돼. 100번은 더 읽었어야 돼요. 근데 또 진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간 데는 다시 보면 몰라요. 다음에 1년 걸리거든요. 한 번 다 읽는데 다음에 보면 또 모르겠어요. 다시 읽자. 다음에 보면 또 모르겠어요. 다시 읽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를 본 건 한 16번 됩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금년을 마지막으로 봐요. 모르는 데가 나오면 이제는 좀 오래 읽고 넘어가자. 이제서야 그거를 깨우셨어요. 혹시 한문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귀절을 보시면 최소한도 200번 내지 300번 읽으세요. 그럼 시간 낭비 같잖아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자산이 돼서 다른 것을 쉽게 해석해주게 만듭니다. 선생님 말씀이 이거였는데 저는 오만하고 또 잘 모르고 명민하지 못해서 진도를 나갔습니다. 자신이 없는데도 안다고 생각하고 진도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게 자기를 속이는 공부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10년을 한문을 하루 10시간 이상 열심히 봐왔는데 아직도 한문을 잘 모릅니다. 이런 아쉬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1시간 넘게 괜찮아요. 3시 반까지 합시다.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아까 예. 한자 의미론 쪽 한번. 예, 한자 의미로는 이제 선생님 50대 이후 물론 이제 젊었을 때도 한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신 게 아마 50대 중반쯤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한자에 대한 좀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자 의미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셔서 한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연구에 대해서도 좀 말씀. 그거 왜 시작했냐면요. 맹자를 읽는데 한 문장 여러분 보잖아요. 예를 들면 정복할 때 정자 있죠. 갈정자. 세금 거둘 때도 정세라고 하죠. 그럼 도대체 가다와 세금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맹자를 읽을 때 그냥 사전의 뜻을 보고 외우면 되겠는데 가만 보면 이 글자가 왜 이런 뜻을 갖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가? 또 어떤 거는 이 글자의 뜻은 왜 이런가? 그러니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게 이제 1992년에 중국에 제가 처음 가는데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공식적인 공무원으로서는 빨리 간 셈이죠. 1992년 9월에 중국하고 수교가 됐는데 제가 9월 15일 날 갔으니까 연변대학에 그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겁이 났어요. 왜? 명색이 중국과 교수잖아요. 근데 중국 발음도 자신 없고 아까 발음 좋다고 그랬죠? 착각이었어요. 발음도 자신 없고 전 중국어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이래서 가서 1년 있는 동안 중국어를 완전하게 마스터해보자. 이게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려면 한자도 알아야 되잖아요. 단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단어 공부를 하는데 이 제방변에 쓴 드날릴 양자가 있죠. 이걸 찾아보면 숨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글자에 드날리다가 있고 숨다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의 글자에 이 살 매자는 판다는 뜻도 있죠. 사다는 뜻도 있고 팔다는 뜻도 있는가? 영수증할 때 숫자는 어떻게 받는다는 뜻도 있고 준다는 뜻도 있는가? 이게 사람 환장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의 글자에 반대의 뜻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중국인한테 물어도 모르겠대요.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왜 이들이 반대의 뜻을 같이 갖게 되었는가? 그거를 찾기 시작한 것이 한자 의미론 공부였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거는 맹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맹자 공부가 끝나주면 한자 의미로는 따로 저서로 내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의미는 어떻게 발전해 가는 건데, 변해 가는 건데, 이건 완전히 추정이죠. 어떤 상상이죠. 저는 처음에 이 상상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학자는 당연히 저한테 물을 거예요. 네가 갑골문자 이 뜻에서 이렇게 변한다는 걸 21세기에 허정도란 외국놈인만 어떻게 마음대로 추정을 해? 네 연상은 정확한 게 아니야. 당연히 그럴 것이에요. 이게 중국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상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인류 공통의 상상, 인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근거를 찾는 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인류학 책 보고 했는데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프랑스의 바슐라라고 하는 사람이 연상, 상상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가스통 바슐라. 가스통 바슐라. Yes, 맞습니다. 그 사람이 결론이 이래요. 상상은 이 사람이 각자 마음대로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 규칙을 보면 같다는 거예요. 상상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질서로 딱 분류를 해놨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이유는 내가 갑골문의 의미에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범인류적인 상상일 수 있구나 라는 근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스통 바슐라르는 저한테 아주 은인입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과감하게 산상을 규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나중에 맹자가 끝나면 책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한번 발표를 하든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네. 선생님은 맹자도 그렇고요. 중국어 발음 연습 과정에서도 네. 반복을 예. 강조를 많이 하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를 남습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인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반복은 기적을 낳는다를 인정하십니까? 기적을 납니다. 어떤 사람을 천재로 만드냐면 반복은 바보를 천재로 만듭니다.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아까 중국 발음 좋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만에 가서 후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알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제가 중국 발음을 고쳤어요. 그런데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국어에는 큰 대자 있죠? 따 이렇게 발음합니다. 따. 저는 어떻게 발음했냐면 따 했어요.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따 이랬어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왜냐? 한국어는 따만 해도 따라고 알아들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이렇게 하면 떠로 알아들어요. 떠, 따. 한국인은 거의 구별 못해요. 중국인은 선명하게 구별해요. 제가 1992년에 중국에 가서 이제 추교가 됐으니까 표준 중국어를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 그래서 중국 발음을 지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 유연다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어원대학이에요. 음성학 교수를 만나서 했는데 제가 좀 바보죠. 그분이 설명을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혀를 낮춰라 높여라 이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중국어로 설명하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연변대학에 그때 이 안영희 교수라는 분이 조선족인데 음성학을 전공하셨어요. 전화를 했죠. 내가 연변에 가면 매일 2시간씩 나를 발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북경 생활을 정리하고 연변으로 왔어요. 안영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제 발음이 아가 틀렸대요. 아 발음 고치니까 이 발음이 틀렸대요. 이거 고치니까 우 발음이 틀렸대요. 전 그때 책이라는 게 수인데 어떻게 발음했냐면 수 이렇게 발음했어요. 근데 당신 수 발음 틀렸대요. 수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차이를 제가 감지를 못했어요. 우 발음이 틀렸대요. 즈즈스 다 틀렸대요. 그러면 뭐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끄어 같은 거 맞았어요. 끄어 이런 거 맞았어요. 그건 한국에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발음을 다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초급 중국어 책이 있어요. 안영희 선생님께서 가르친 초급 중국어 책. 그걸 일과를 했어요. 저는 초급 중국어 책을 이것만 다 해가지고 하자.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교수잖아요. 중국어 교수. 그러니까 초급 중국어 책을 표준 발음을 읽고 가자. 이게 이제 꿈이었어요. 한 6개월 남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일과를 완전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일과만
녹음 테이프와 똑같이 읽어보자. 저는 100번 읽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 습관이 혀가 올라가서 발음이 정확히 나질 않아요. 이걸 내려야 됐어요. 한없이 연습을 했어요. 하루 종일 한없이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되더라고요. 이랬습니다. 혀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쯔쯔쯔를 하고 바로 다른 모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혀가 안 내려가요. 한없이 했는데 안 내려가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연변대학 운동장을 걸었어요.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도 안 다녔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걸 한없이 연습해도 이 발음이 안 납니다. 제가 오늘까지만 연습하고 내일 안 되면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걸 기도라고 한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연습하다 잤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딱 뜨고 즈즈즈를 이걸 연습하는데 혀가 노골노골 하죠. 다음 발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와, 이런 경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발음을 하나씩 고쳤는데 일과를 제가 녹음해 봤어요. 녹음 테이프하고 똑같은가?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틀렸대요. 안녕 선생님께서. 이거 고치면 이게 틀렸대요. 이거 고치면 이게 틀렸대요. 나중에는 뭐가 틀렸다고 한지 아세요? 제1과 제가 어떻게 했냐면 띠이크 했어요. 그랬더니 안영희 선생님께 이러세요. 한국어에 제1과 이렇게 읽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읽어요? 제1과 하지 않습니까? 1이 올라가야지 어떻게 제1과 이렇게 읽습니까? 그래요. 레슨 1 이렇게 하지 않아요. 레슨 1 이렇게 하죠. 제1과. 그렇죠? 그게 틀렸대요. 그래서 또 띠이크 이거 했어요. 그래서 제1과 하나를 중국인 녹음 테이프와 똑같이 읽는데 한 200번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초급 중국어 책 절반만 중국인하고 똑같이 읽고자. 그것도 시간이 안 돼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초급 중국어 맨 앞에 5과만 중국인 테이프하고 똑같이 읽고자 그랬어요. 그게 안 돼요. 2과 읽고 왔어요. 2과는 중국인 발음하고 똑같이 읽고 왔어요. 90년 연구년 1년 동안 2과를 네, 읽고 2과. 돌아오셨네요. 네. 그런데 중국어 처음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2과를 자신 있게 했더니 나머지는 거의 다 됐어요. 그게 그겁니다. 2과 하니까 돼요. 2과 대략 2과가 하나에 8줄이었으니까 16줄. 16줄 읽었는데 나머지도 거의 그대로 되더라고요. 선생님 중국어 강의를 그때 인터넷에 녹화를 해서 무료로 또 업로드 하신 적도 있는데 아마 그거가 지금도 아마 검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 해봤어요. 내가 근 몇 년 안 해봐서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마 찾아서 그 자료들을 보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중국어를 공부하셨는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좀 여쭤보기가 망설여지는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 여쭤봐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자신 있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은 하고 계시지만 이제 퇴임하신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선생님 학문 여정을 돌아보면서 좀 후회스럽다고 할까요? 좀 아쉬웠던 점이 혹시 있으시면 좀 저희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학자의 길을 가시는 분은 공부 이외에 다른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뭐 한국과 전산화 자료 또 모금하기 위해서 강연하고 다니고 그러니 사람을 또 얼마나 만났겠어요. 그때는 이 시간이 전부 낭비예요. 저는 학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신 분이라면 공부 이외에 다른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바보가 천재되는 방법입니다. 무한 반복을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논어맹자 전공자는 있나요? 순자, 한비자 전공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순자도 몇백 번을 읽어야 보여요. 몇백 번 읽어야 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번역만 해서는 몰라요. 근데 몇백 번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몇백 번이 왜 중요하냐면 뻔히 아는 것을 반복해서 보면 저자의 생각에 가닿습니다. 몇십 번 보고 나면 저자의 생각에 닿지 않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봐야 저자의 심정에 가 닿습니다. 시도 똑같습니다. 시도 한 수를 저는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100번 내지 200번 읽어라. 왜냐? 100번 내지 200번 읽으면 저자의 심정에 가 닿습니다. 아, 이래서 이 말을 했구나. 그런데 몇십 번 보면 번역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저자의 심정에 가닿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못해요. 진도 나가고 싶어서.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머리가 좀 둔하시거나 저처럼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분들은 천재가 되고 싶으시면 뻔한 것, 아는 것을 다시 읽으십시오. 아는데 또 다시 읽으십시오. 아는데 또 다시 읽으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어더의 용법을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어더의 용법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미국인들은 어떻게 어더를 정확하게 사용하죠?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머리가 영어화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중국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뇌신경에 그 부분이 있어요. 한문화되면 한문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도 나가지 마시고 아는 것을 반복해 읽으십시오. 순자 하나만 500번쯤 보시면 세계적인 순자의 전공자가 됩니다. 한 비자 한 권만 500번쯤 읽으시면 세계적인 한 비자의 전공자가 됩니다. 이러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도 쉬워요. 문제는 진도를 나가서 그래요. 그 사이에 가끔 서양 철학사 보시면 이걸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쉬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 저는 진도를 나가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 못 이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제 긴 말씀을 좀 더 합시다. 30분 남았는데. 돼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국학 연구자들이 좀 많이 기운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과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한때 많을 때 200개까지 달하던 게 지금 한 100개 조금 넘는 학과들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원에도 전공자들이 줄어서 학문 후속 세대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학부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중국어를 또는 중국학을 전공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국제 정세라든지 한중 관계라든지 이런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긴 합니다만 네. 중국학 넓은 의미의 중국학 연구자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학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인터뷰를 위해서 양세욱 선생님이 이 질문거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답을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예, 이 다중상대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학문은 숫자의 다소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진화론 연구한 사람이 많아서 발표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발표한 겁니다. 예, 지금 중문과의 수가 줄어든 것과 중국학을 연구해야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중국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유는 언젠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학자가 가야 할 길은 제자를 많이 기른다든가, 예를 들면 권력이 많이 생긴다든가, 예를 들면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번다든가,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이것이 내가 나가야 할 길인가? 이것이 나에게 맞는 길인가? 이것이 내가 나가기로 한 길인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책임입니다. 하늘이 알아서 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인사 대천명 아시잖아요. 내가 내 할 일을 꾸준히 철저하게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이 먹여 살립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과학은 아니죠. 그러나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어느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학문이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건 하늘에 맡기십시오. 이 믿음은 가져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월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중국 문학을 공부하기로 했을 때 저희 지도교수님께 대학원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지 말거라. 너를 먹여 살 길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병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때 대학원 주임 교수님이신데 제가 그분께 이랬어요. 딱 10년만 공부하고 안 되면 곰탕 장사하겠습니다. 전 그때 곰탕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놓고 있었어요. 정말 곰탕 장사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그런 각오라면 와보세요 그랬어요. 10년 후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 그러셨어요. 근데 10년 후에는 많은 대학의 이 전공 과목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줄었다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본질은 중국학을 연구해야 되는 본질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비해서 혹은 과거를 알기 위해서 중국학에 관심 가진 분들은 하늘을 믿고 열심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국학의 위기 이런 얘기를 쉽게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선생님 위기 전혀 아닙니다. 위기로 따지면 모든 시대가 다 위기였었어요. 모든 시대가 다 위기였었어요. 열심히 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은 중국 연구사의 관점에서도 좋은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까요? 아이고 참고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신은 없어요. 중국학 넘어서 또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지금 아직 가지고 계신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좀 그것도 힌트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금년 1월에 맹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금년 말까지는 봤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내년까지 가야죠. 요새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 배워서 진도를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맹자를 다 읽으면 인터넷으로 맹자 강의를 하고 싶어요. 한문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 공부를 하려면 맹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한문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맹자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면 시공간을 넘어서 누구나 돈 들이지 않고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매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다른 제가 정리해놓은 한시에 관한 것, 한자 의미론 그런 것도 인터넷에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로서 이제 학자로서의 임무는 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꿈을 가진 이유를 혹시 후학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교육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공간을 연예인에게 뺏긴 겁니다. 놀이하는 사람에게 뺏긴 거예요. 먹방하는 사람들한테 뺏긴 거예요. 이 좋은 교육 공간을. 저는 앞으로 이 방송도 전 너무 고마워요. 조관희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조관희 선생님께 참 감사해요. 이러한 인터넷이 이렇처럼 교육의 공간으로 보관의 공간으로 사용되면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인터넷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길게 해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색 선생님. 네.